반갑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5월 초 노동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1장 결혼생활과 긍정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종강 전주에 11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행복체험 프로젝트 발표가 6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8장 소비심리에 대한 공부를 앞부분에서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체험한 행복체험 프로젝트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11장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결혼생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생활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범위한 동양 서양 문화권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은 행복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혼자보다 기혼자들이 더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동양의 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인보다 바로 밑에 단계를 아성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의 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맹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의 중심은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결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 생활이 깨진, 결혼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가정이 깨진 사람들, 그 사람들 네 부류에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정치의 중심을 그 네 부류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맹자라는 책에서 했습니다. 그 네 부류는 환과고독인데요. 환과고독. 한자어로 환과고독인데요. 환은 호랍입니다. 이혼한 남자죠. 과는 이혼한 여자, 과부죠. 이혼한 여자. 요새는 뭐 돌싱이라고 돌아온 싱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는 이혼한 여자. 고는 고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마지막 독은 독거노인. 홀로 지내는 노인.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죠. 이렇게 환과 고독, 이혼한 남자, 이혼한 여자, 그리고 고아, 그리고 독거노인, 이 네 부류를 정치에 가장 중심을 두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네 부류는 사실 이 결혼과 관련되어 있다. 결혼을 통한 가정이 형성되는데 가정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맹자는 2300년 전에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혼의 형태는 사실 다양합니다. 일부 일처제, 한국 같은 일부 일처제, 기독교나 유교권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죠. 일부 다처제, 이슬람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처 다부제도 있습니다. 일처 다부제. 여자 한 명에 남편이 여러 명인 경우. 티벳, 그리고 과거의 모계 사회는 일처 다부제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 일처제는 사실 숫자로 본다면
살고 있는 사람 수로 본다면 제일 많지만 사실 가지수로 본다면 소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 PPT 첫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혼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은 많은 소설이나 연극, 문학작품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연극이나 문학작품에서 있는 얘기고,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결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혼해서 그 쌍방이 서로 노력해야 되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결혼의 의미를 한 7가지로 우리 강의 PPT,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요,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면, 첫 번째, 결혼은 사랑의 실현이다. 여자 남자가 서로 사랑한 그 결과로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의 동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 함께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매우 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 되겠죠. 두 번째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진정한 독립이다. 사회가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후면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취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회사 내부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기혼자, 미혼자,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보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장 생활 하다가 해외 지사로 나간다든지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든지 할 때 기혼자를 되게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기혼자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돼 있고 생활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비교적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혼자에 비해서. 그래서 해외 지사나 중요한 일을 맡을 때 기혼자를 주로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결혼 이후에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모으게 된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네 번째, 결혼은 정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다섯 번째, 결혼은 합법성의 획득이다. 주로 이성관계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결혼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후속 세대를 생산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일곱 번째, 결혼은 사회적 기대에 대한 부응이다 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해서 후속 세대를 생산하고, 그리고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런 기대에 대한 부응이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들리라는 사람이 1971년도에 결혼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에 6개의 여과망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과망은 뭐죠? 어떤 여과망을 지나서 남겨져 있으면 되는 거고, 여과망을 통과하면은 되게 다른 용도로 쓰게 되잖아요. 여과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건져낼 때 주로 여과망을 쓰게 되는데, 그 여과망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갈 쓰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고, 이 남겨져 있는 것이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데, 결혼할 때 파트너를 선택할 때 6개의 여과망을 일반적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근접성 여과망입니다. 근접성, 가까운 거리.
이 가까운 거리는 시간적, 공간적 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는 가깝지만 공간적으로 멀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서울 상해는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상해. 대전과는 한 850에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비행거리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대전, 부산은 3시간 정도 걸리죠. 거리는 훨씬 멀지만 시간 거리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간적인 거리, 공간적인 거리의 가까움, 이것이 결혼 파트너를 선택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은 파트너는 근접성 여과망에서 걸러질 수 있겠죠. 두 번째, 매력 여과망입니다. 매력 여과망. 매력이 있는 사람은 뜰채로 여과망으로 그대로 남겨놓고, 매력 없는 사람은 걸러낸다는 거죠. 그죠? 이 매력은 좀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 매력이 있는가 여부, 매력이 없으면 걸러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은 남겨두고 결혼 파트너의 대상으로 삼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배경 여과망입니다. 사회적 배경 여과망. 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과 similarity, 유사성. 여기서 중요한 건 유사성인데요. 유사성이 있는 사람은 남겨두고, 유사성이 떨어지는 사람 혹은 없는 사람은 걸러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배경에서 유사성, 비슷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종도 같은 인종을 되게 선호하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흑인, 좀 제약적이 있죠. 제약이 있습니다. 연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대라면 뭐 50대, 60대랑 결혼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런 사회적 배경 여과망에서 걸러내게 되죠. 종교도 마찬가지죠. 유사한 종교끼리 되게 결혼한 경향이 있고요. 사회 경제적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두 연인이 결혼하는 경우가 이제 연속극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극히 드물죠.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 수준, 그리고 교육 수준 등등, 이런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과 되게 결혼 파트너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사회적 배경 여과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호 의견 합치 여과망입니다. 상호 의견 합치 여과망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어떤 관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걸러내겠죠. 그리고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태도, 전반적인 인생관이나 가치관, 이것이 합치하는 경우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합치하는 경우는 이제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지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호 의견 합치 여과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호 보완 여과망인데요. 상호 보완 여과망. 결혼은 사실 자신의 단점이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보아줄 수 있는,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대를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호 보완인 경우에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부족한 점, 결점을 상대방이 보충해주고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결혼 가능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혼 준비 상태 여과망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겠죠. 그 준비 상태는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준비됐는데 마음이 준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 조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공기업에 있는데 수입도 괜찮고 하지만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6개의 여과망, 결혼 파트너를 선택할 때 6개의 여과망 이외에 또 개인적인 여과망이 또 있어요. 그 친구는 종교가 불교여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종교, 기독교, 뭐 다른 종교들 배제하게 되겠죠. 여과망으로 이제 제외하게 되죠. 그리고 키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여성 키가 165cm 이상해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가 작은 여자들은 또 제외되고, 또 외모도 예뻐야 된다. 아주 미모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럼 외모도 뭐 평범한 여자, 예? 혹은 외모가 떨어진 여자, 뭐 제외되는 거죠. 등등 이런 개인적인 여과망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우들리의 결혼 파트너를 선택하는 여과망 6가지에다가 플러스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1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훨씬 적어지죠. 여과망이 많을수록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여과망이 없다. 그럼 가능성은 아주 높겠죠. 그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사회적 배경 여과망을 얘기를 하면서 연령도 파트너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령도 사회적인 배경이 됩니다. 사회적인 배경이 됩니다. 근데 결혼해서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로피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주는 거죠. 우리가 상장으로서 상장도 주지만 트로피도 주잖아요. 그 트로피는 사실 어원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을 트로피라고 했습니다. 트로피 와이프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젊은 아주 조건이 좋은 여자를 얻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의 트로피 와이프라는 표현이 있는데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젊은 여성을 말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김웅수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김웅수 화백. 그분은 이제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43세 연하의 여성과 재혼을 했어요. 43세 연하 여성과 성공한 미술가니까 그런 젊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고요. 또 2001년에 죽은 세계적인 배우 안소니 퀸이라는 이태리 배우가 있는데요. 그 이태리 배우는 61세 연하와 결혼했습니다. 61세 연하와 결혼했습니다. 83세에 딸을 낳았어요. 안소니 퀸이 83세에 딸을 낳았고요. 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양전닝이라는 사람인데요. 노벨 물리학 수상자 중국계 미국인 양전닝. 양전닝도 54세 연하 석사생과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사회적 배경, 연령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인종이나 그런 사회적 종교나 이런 사회적 배경을 되게 맞추어서 유사성에 의해서 되게 상대방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6가지 여과망을 살펴봤는데 그 6가지 여과망을 제가 결혼할 때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가지 여과망, 근접성 여과망, 매력 여과망, 사회적 배경 여과망, 상호 의견 합치 여과망, 상호 보완 여과망.
결혼 준비 상태 여가망, 이 6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3개의 여가망이 더 있었어요. 지금 잠깐 소개해 보면, 저는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94년. 이미 26년이 됐는데요. 그때 결혼할 때 여가망은 사실 이 우들리 6가지 여가망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이 지식은 없었지만 대충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가 3개를 더 했었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가 교육 관련되는 일을 할 것. 교육 관련되는 일, 다종류 다양하죠. 뭐 선생이나 뭐 강사나 뭐 교수도 있고, 뭐 연구원도 있고, 하여튼 교육 관련되는 일을 할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할 것. 주로 이제 부모님이 화목한가 여부를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화목한 상태에서 화목하게 자란 사람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가망은 부모님이 화목해야 될 것, 이혼하지 않고 화목해야 될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외모가 너무 뛰어나지 않을 것, 평범한 외모, 보통 정도 외모의 사람이어야 될 것. 이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조건으로 결혼해서 아직까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금 살펴본 우들리의 6가지 결혼 파트너를 선택하는 여가망 이외에 개인적인 여가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여가망을 자기 가치나 자기 미래와 관련해서 가질 때 잘 선택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 여가망이 많을수록, 아까 나의 조카, 변호사인 조카의 예를 들었는데, 여가망이 많을수록 그 파트너를 선택할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니까 적당한 여가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결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318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잘못된 결혼을 한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7가지로 잘못된 결혼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간적인 열정으로 한 결혼입니다. 순간적인 열정으로 한 결혼. 그죠? 뭐 필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결정하는, 열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결혼. 이 잘못된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호 이해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갈등이나 불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실 도피로 한 결혼입니다. 현실 도피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현실이 어렵고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그냥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 기반이 낮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한 결혼입니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한 결혼도 불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워쥐라고 중국어인데요. 워쥐는 달팽이 집입니다. 매우 작은 집을 표현하는 중국어 단어인데, 2009년도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중국 대륙에서 이 33부작 미니 시리즈인데요. 33부작 워쥐라는 연속곡이 중국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저녁 7시 반만 되면 밤에 돌아다니는 차가 없을 정도로 집에 들어가서 그 연속곡을 보기 위해서 중국을 강타했던 연속곡이 있는데, 시골에서 자매가 대도시로 올라와서 거기서는 상해로 그려져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두 자매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가지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언니는 출판사,
출판사에 근무하는 남편이랑 결혼해 있고요. 여동생은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근무해서 살아가는 그런 건데, 그 동생이 지위 상승을 위해서 그 도시 상해를 형상화한 도시로 추측이 되는데, 도시의 주택개발국장, 실력자인 주택개발국장 유부남입니다. 그 유부남과 애인이 되고 결혼을 하려는 꿈을 꾸다가 결국에 불행하게 그 유부남 도시계획국장은 사고로 죽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불행하게 임신 중절도 하고 불행하게 해외로 도피하게 되는, 그렇게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2009년에 워주라는 연속극인데, 중국에 바이두라고 있습니다. 바이두. 그 한국의 네이버 관련되는 시장 점유율 한 80% 이상의 그 포탈인데요. 검색 포탈. 바이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는데, 그 연속극의 주인공은 여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주인공이라면 여주인공처럼 지위 상승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60% 후반대, 70%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나는 지위 상승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 이미 중국 지금 한 14억 5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방금 워주의 그 연속극의 예도 들었지만,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불행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전 임신 때문에 한 결혼입니다. 혼전 임신 때 한 결혼, 준비 없이 한 결혼이죠. 잘못된 결혼. 그 다음에 반발로 한 결혼. 반발로 한 결혼은 사귀던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그것에 반발해서 다른 또 상대방을 찾아서 급작스럽게 결혼하는 경우, 이런 것이 반발로 하는 결혼인데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정으로 한 결혼, 동정. 불쌍히 여기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은 사실 초창기에는 즐겁게 잘 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기가 상대방에 주었던 동정에 대한 보답을 원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동정으로 했다는 결혼에, 동정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면서 파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로워서 한 결혼입니다. 외로워서 한 결혼입니다. 결혼이 외로움을 막아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은 사실 외로움을 막아주는 방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관계에서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을 해줘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대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서 한 결혼도 대표적으로 잘못된 결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혼생활 11장 결혼생활 1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2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